안녕하십니까 정치자 여러분,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북한에서 스스로 김정은이 직접 참가한 일요 행사에서 일어난 실책, 청진항에서 북한 5,000톤급 미사일 구축함정이 좌초된 것을 공속 보도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실책을 절대로 공개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 당국이 갑자기 왜 이러한 사건들을 스스로 공개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최근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일부 변화에 대해서 특별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에서 최근에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정확히는 한 800만이 넘었다는 사실. 이 중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만 해도 270만이 넘는다는 사실은 아마도 북한 정권 스스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더는 숨기기가 어려웠던 객관적인 조건이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김정은이 나름대로 많은 것을 은닉하는 것보다는 김일성 시대처럼 잘못된 것은 일정한 수준에서 인정하면서 고쳐나가는 정책을 유지하려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김정일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지 않나. 오늘은 인민보안부에서 일어난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2014년 5월 북한 평양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은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 일동 소재 인민보안부 내무군 산하 제7청국에서 건설 중이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인민보안부 최부일 부장이 직접 사과를 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방송 그대로 북한에서 내보내졌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입주한 상황이었고 일반 건설 전노동자, 가령실에서 전기 및 상하수도 관계자, 7천국 소속 성원들까지도 포함해서 5개 집에서의 집들이 행사로 인해서 아마 뭐 10여 명 이상씩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건물 내에 거의 1,000여 명에 가깝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망자만 무려 500여 명에 달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담당 실무부서의 총책임자들을 직접 내세워서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넘겨짚고 가야 할 문제는 김정은 시대의 아파트나 큰 빌딩의 건설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일어나던 건설 시스템이 하나둘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 아파트를 전문 건설하던 대형 건설 사업사들이 거의 해체될 수준에 있고 이 자리를 사실은 메운 사람들이 바로 북한에서 소위 돈주라고 하는 그들입니다. 최근 북한의 건설 사업은 각 주요 기관이 그들이 담당하지만 그 자본을 대는 것은 새롭게 등장한 바로 자본계층과 사실 돈주라는 그 사람들과 중국의 자본가들을 돈을 빌려온 사람들입니다. 소위 민간 자본이 들어간 주택들은 응당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최대한 적은 원가로 공사하기를 바랍니다. 철근이나 그런 자재에 필요한 시멘트나 이런 자재 함량을 적게 넣거나 또는 불량 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심지어 공사에 동원된 노동자들이나 관련된 일단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오히려 도둑질해서 시장 내다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이상한 선순환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북한 건설 시장의 현실입니다.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 일동에서 발생한 당시 아파트 붕괴 사고 역시 비슷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해당 공사는 2011년 착공했고 2014년 4월에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4월 말부터 입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북한은 민간 대형 아파트 담당 건설사가 있기는 하지만 김정일 시대에서는 다 사라졌고 이러한 이유로 군과 당 또는 내각의 중요한 부서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산하의 건설사업 담당 부서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크고작은 건설사업을 직접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그중 인민보안부 제7청국은 북한 내 가장 큰 건설사업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의 주요 안보 관련 인프라 관련 공사는 대부분 7청국이 맡아 합니다. 그때 당시 7청국 자체도
이러한 아파트 하나 건설할 돈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본을 댄 전주는 리경수라는 그러한 여성 신흥 자본가였는데 그 리 씨의 남편은 국가안전보위부 미행국 11국입니다. 11국 국장으로서 우리 한국군으로 말하면 준장급에 해당하는 고위급 간부였던 겁니다. 또한 리 씨의 부친은 대남공작원 출신으로 그러한 배경으로 강반석 유자녀대학을 갈 정도의 북한에서는 핵심 계급 중에서도 또 핵심 권력 계층인 것입니다. 바로 리 씨는 남편과 부친의 권력과 백을 미천 삼아서 여러 사업을 벌려 돈을 모았고 또 이 자본을 토대로 평양 내 건설붐이 한창 일자 여러 이윤을 전제로 투자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리 씨는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자본금 초기 투자금으로서 100만 달러 이상을 먼저 성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고 각 단계마다 허가를 받을 때 비용을 아마 이 전주 리 씨가 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리 씨는 초기 92세대 중 50%의 입주권을 갖고 개별적으로 입주권을 분양 판매할 권한을 가졌고 7천국이 나머지 40%, 나머지 10%는 평양시 평천구역 당 및 행정기관이 가져가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김정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주일 내에 잔해 정리 등 사고 흔적을 없앨 것이라는 친필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정은의 당서기실과 국방위원회 설계국과 상무국, 내각 건설감독성이 붕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합동조사팀이 급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기존 설계는 원래 20층이었는데 3층을 더 증축했으며 원래는 92세대였는데 공간도 조금 더 줄여가서 120세대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에 철근 주용량은 거의 3분의 1 수준만 넣은 것으로 확인됐고 게다가 시멘트조차 고강도 시멘트로 알려진 상원 시멘트나 순천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시멘트가 들어가지 않고 중국의 불량 시멘트가 공사를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 미달 자재 공사가 가능했던 것은 북한 경제의 저질 운영 체제가 빚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여 그해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후 6시경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분진이 쏟아지면서 아파트가 힘없이 무너졌는데 4층 동쪽 측면 안방에서부터 균열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완공 이전 대부분 입주민들이 주택에 입주하는 문화가 있는데 건축물의 뼈대 및 외장 건설만 마치면 입주민들 스스로 내장 공사를 대부분 자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각 집들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용 모래와 자갈이 건물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많이 들어간 것도 원인이 되는데 사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 오후 16시경, 다시 말해서 오후 4시경에 칠천국 공병소대장이 소대원 6명과 함께 21층에서 마지막 미비한 공사를 하던 중에서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연달아 들려서 공사 당시 그 책임자에게 보고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 책임자가 이거 소리를 무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 당국은 사고 발생 닷새 만에 공식 매체를 통해 사고 사실을 보도했고 최부일 이민보장은 당시 대장에서 다시 말해서 4스타에서 2스타로 강등됐고 손영철 국장과 다시 말해서 제7천국장과 7천국의 정치위원은 곧바로 해임되고 지방으로 혁명하러 조치되었습니다. 평천구역당 리용식 책임비서는 지방으로 자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담당 기술자 4명은 총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작 불량 자재를 대고 뇌물을 먹인 전주, 공사의 실제 오너인 돈주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 조선중앙통신은 사고 원인을 공사를 되는 대로 하여 감독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초사라고 직접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사과했던 총책임자인 최부의 이민보장만은 건재했던 것일까요? 최 부장은 사실은 당시 사고로 인해서 중장으로 강등됐지만 목숨은 물론 보안부장 자리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1년 만에 다시 대장으로 복귀했고 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최부일은 정통군 지휘관 출신입니다.
오랜 기간 청참호부 부청참모장으로 있었고 그는 부청참모부 시절 군 연내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는 열병식 지휘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북한 열병식의 총책은 대개 미래의 청참모장이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최부일은 군 시절 매우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민보안부의 위치는 경찰청구, 국가안전보안부 등과 비교해 그다지 월등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진 지금 북한의 사정을 놓고 보면 사정이 조금 달라지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구대 개념에서도 나아가서 보안부 소속 보안원은 그 일개 농장과 기업소까지 전부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특히 보안부는 일선의 경제 감찰에 아주 적합한 구조를 가진 유일한 법적인 사찰기구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원들은 제법 쏠쏠한 뇌물을 챙기는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즉 인민보안부를 지탱하고 실권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경제 사찰에서 비롯된 돈 뭉치인 것입니다. 최부일과 김정은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도 있는데요. 2013년 4월에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 그 만수대 언덕의 동상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제 항상 바뀔 때 그 동상 건립 자금으로 최부일이 김정은에게 직접 미화 달러를 상납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 그 돈은 인민보안부 산하의 외화벌이 한 사장이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가 모아뒀던 수십만 불을 상납했는데 최부일에게 그 상납한 돈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김정은에게 보고됐다는 거, 그러니까 상납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사건의 어떤 그 내막을 전하면서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이제는 돈만 있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있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유전무죄라는 그러한 김정은 시대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될 치안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사건이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중요한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